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진행의 방효정입니다. 수천 건의 기사와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서 진정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AI의 눈으로 아주 경제의 모든 정보를 가장 촘촘하게 스캔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 내일의 수익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한 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이 기다려온 가장 명확한 대답, 데이터가 보내는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를 확인하시죠.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 정말 말 그대로 불을 뿜고 있죠.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이 엄청난 폭등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바로 뒷면에서는 아주 거대한 자금들이 진짜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해독 시간에는 극단적으로 쪼개진 시장의 양극화, 엄청난 베팅, 그리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리스크까지 전부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역대급으로 과열된 증시 상황부터 롱과 숏의 대결, 비투의 덫, 개인 투자자들의 진짜 성적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과열을 보이고 있는 불타는 한국 증시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37조 원, 믿어지시나요?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증시에 당장이라도 뛰어들려고 대기 중인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금액입니다. 와, 137조라니. 이건 뭐 당장이라도 주식시장에 쏟아질 준비를 마친 거대한 실탄인 셈이죠. 지금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달아올랐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일반 주식보다 훨씬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쪽에 돈이 얼마나 몰렸나 봤더니 올해 1월 초에 18조 원대였던 게 5월 7일에는 무려 3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달 만에 2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진짜 돈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찾아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롱 대 숏,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시장의 양극화 상황을 한번 보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롱은 야, 주가 더 오른다 하고 내 돈을 위쪽으로 거는 거고요. 반대로 숏은 아니야, 지금 너무 올랐어. 곧 무조건 떨어진다 하면서 하락장에 대비하거나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증시에서 이 두 세력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규모로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무려 180조 원. 아까 한쪽에서는 환호하면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쪽, 그러니까 이제 폭락할 거야 라며 하락을 준비하는 대기자금인 대차잔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1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완벽하게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비투와 레버리지의 덫입니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죠. 뉴스에서 B2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는 신용거래 융자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 돈 말고 증권사에서 돈까지 쫙쫙 빌려와서 주식에 넣는 겁니다.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 시장 계속 오른다 싶으니까 남의 돈까지 끌어와서 이른바 레버리지를 한껏 당기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B2 규모 지금 좀 심각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액이 36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부신 상승장 뒤에는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36조 원짜리 거대한 빚이라는 불쏘시개가 타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강세장 이면에 숨겨진 개인 투자자의 씁쓸한 성적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을까요? 다들 계좌 보면서 환호성만 지르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슬프게도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아주 차갑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큰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수천억 원 단위의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역대급 불장이라고 난리는데 정작 개인들은 피 같은 돈을 엄청나게 잃었다는 거, 정말 뼈아픈 아이러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잃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의 함정 때문입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방향을 딱 맞추면 대박이 나겠지만요.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빌린 돈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원금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거든요. 이 무서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감당도 못할 과도한 비투를 당장 끊어내셔야 하고요. 한 방향에 도박하듯 거는 대신 반드시 자산을 쪼개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지루해 보여도 결국 이게 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향후 증시의 핵심 변수입니다. 롱이네, 숏이네, 온갖 베팅들 다 빼고 생각해보죠. 결국 앞으로 이 시장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진짜 핵심은 EPS,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업이 진짜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냐는 성적표예요. 시장의 기대감이나 거품도 결국 이 실제 수익이라는 닻이 튼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딱 이 부분에 꽂혀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은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라는 이 주당 순이익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지금의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불안해 보여도 기업들이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탄탄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 강세장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업 실적이 지금의 이 전례 없는 주식시장의 불꽃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만들까요? 아니면 180조 원에 달하는 하락 베팅과 3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얽힌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툭 하고 끊어지면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역사적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호성 뒤에 숨은 이 차가운 숫자들의 의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거든요. 최근 뉴스 보면 코스피가 7,500선 턱 밑까지 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화려한 파티장 뒷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좋은데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아서 시장 폭락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 180조 원에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180억 아니고요. 1,800억도 아닙니다. 무려 180조 원입니다. 와, 진짜 감도 안 오는 엄청난 돈이죠. 이 금액이 바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다에 돈을 걸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80조 원을 돌파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시장이 연일 최고점을 찍고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역대급 규모의 막대한 돈이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팩트와 데이터만 싹 모아서 이 미스터리한 퍼즐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맞춰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1번, 공매도의 기본 원리부터 확실히 잡고 갈 거고요. 2번, 인버스 ETF라는 도박. 3번, 대기 물량과 실제 공매도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4번, 이 양극화된 시장 상황까지 차례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공매도의 기본 원리, 하락 베팅 해부하기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빌릴 공짜에 팔 매자를 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일단 어딘가에서 빌려서 먼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진짜로 주가가 뚝 떨어지면 그때 시장에서 싼 값의 주식을 다시 사서 아까 빌렸던 곳에 갚는 방식이죠. 우리가 보통 주식할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야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딱 4단계로 쪼개서 볼까요? 첫째, 일단 주식을 빌려옵니다. 둘째, 지금 엄청 비싸게 형성된 가격표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럼 내 손엔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오겠죠? 셋째, 이제 주가가 제발 떨어져라 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마지막 넷째, 원하던 대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헐값의 주식을 주워 담아서 빌린 곳에 갚아버립니다. 처음에 비싸게 판 돈이랑 나중에 싸게 산 돈, 그 차액이 고스란히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참 직관적이죠. 자, 그럼 거대 기관들 말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락장에 베팅을 할까요? 두 번째 순서, 개인 투자자들의 최애 무기죠. 인버스 ETF라는 도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버스라는 말 자체가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인버스 ETF는 코스피 같은 기초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거꾸로 수익이 나도록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상품입니다. 시장이 1% 떨어지면 내 수익은 1% 올라가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죠?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섭게 오르는 코스피 지수에 맞서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꺾일 때가 됐다 하면서 이 인버스 ETF를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하락 베팅 상품이죠. 코덱스 200 섬흥 인버스 2X. 이 종목의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액이 무려 5,299억 원입니다. 웬만한 우량주 뺨치는 수준으로 ETF 순매수 상위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회전율이에요. 5월 8일 딱 하루 동안 거래된 금액만 5,460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거래 대금은 5조 원을 훌쩍 넘어가요. 이건 그냥 소수의 특이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군중이 지금 시장의 단기 하락 쪽에 돈을 걸고 활발하게 단타를 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또 무서운 숫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마이너스 66%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돈을 하락장에 쏟아 부었는데 현실은 정말 냉혹했어요. 코스피가 꺾이기는커녕 계속 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버스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66%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1개월 수익률도 마이너스 43% 수준이고요. 상승장 한가운데에서 지수랑 정반대로 가는 베팅을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 숫자가 아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기 물량 대 실제 국매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180조 원의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대차 잔액이랑 공매도 순보유 잔액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역대급 180조 원 있죠? 그게 바로 이 대차 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빌려만 놓고 아직 시장에 내다 팔진 않은 대기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공매도 대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요, 그 대기표를 들고 있다가 진짜로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실제로 주식을 팔아치워서 하락 베팅을 실행에 옮긴 진짜 액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이 180조 원이라는 엄청난 대기표는 지금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데이터를 딱 보니까 우리 코스피의 두 기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상단을 꽉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21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가 21조 6천억 원 정도네요. 이 거대한 반도체 대장주들의 막대한 공매도 대기 물량이 쌓여 있다는 건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언제든 주가를 확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하방 압력이 잠복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앞서 본 거랑 그림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그 대기표 말고 실제로 방아쇠를 당겨서 하락 배팅을 꽂아놓은 공매도 순보유 잔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가 1조 6,800억 원대로 1위고요. 한 달 새 2배나 뛴 HD현대 중공업이 1조 3,700억 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1조 3,200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기표는 거대 반도체 투톱에 잔뜩 쌓여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실제로 치열하게 공매도 공략에 들어간 것은 자동차, 조선, 그리고 특정 반도체 장비주에 핀포인트로 쏠려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서네요. 양극화된 시장, 극단의 공존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감싸고 있는 심리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양방향의 공존. 현물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깨면서 더 갈 거다, 가져와 하는 뜨거운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데 딱 고개를 돌려서 파생상품이나 ETF, 공매도 시장을 보면 아니다, 이제 거품 빠질 때 됐다 하면서 단기 조정을 벼르고 있는 차가운 시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전망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각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공매도 원리부터 그 180조 원이라는 역대급 대기자금의 의미까지 싹 다 파헤쳐 봤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상승 랠리와 역대급 하락 배팅이 한자리에서 공존하는 이 엄청난 시장의 역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롱과 숏, 즉 상승과 하락 사이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의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시장의 엄청난 에너지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터져나갈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머릿속에 꼭 간직하시고 앞으로 전개될 흥미진진한 시장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핵심 주제는 바로 최근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ETF 시장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에 거센 훈퉁이 불면서 정말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450조 원. 여러분 이 숫자 감이 좀 오시나요? 오늘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456조 원. 이게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전체 ETF의 총 순자산 규모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머니풀이 형성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12조 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456조 원 중에서 오직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파입니다. 이게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의 벽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며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외로만 빠져나가던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금 우리 국내 시장으로 강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이렇게 4가지 핵심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째, 이 폭발적인 성장세의 실체. 둘째, 시장 구조의 분해. 셋째, 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젊은 투자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2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와, 진짜 놀라지 마세요. 불과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40조 원 수준에 불과했어요. 근데 작년 말에 무려 93조 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더니 올해 들어서는 불과 약 4개월 만에 212조 원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로켓을 탄 것 같은 가파른 속도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이런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두 번째 파트, 시장 구조를 한번 싹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들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전체 시장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6.6%가 바로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현재 시장에 상장된 전체 ETF 종목수가 총 1,099개인데 그중에서 국내 주식형만 무려 413개에 달해요. 코스피가 연일 훈풍을 타면서 해외로 쏠렸던 그 투자 수요가 아주 빠르게 국내로 돌아왔고 이제는 시장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자, 그럼 이 비중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아볼게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6,138조 원이거든요. 2022년 말에는 코스피 대비 국내 주식형 ETF 비중이 1.9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에 2.68%로 오르더니 현재는 무려 3.47%,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올해 들어서만 0.81%포인트가 훅 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증시 안에서 ETF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을까요? 바로 젊은 투자자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장이 이토록 거대해졌다면 과연 누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을까요? 돈 많은 자산가들 아니면 덩치 큰 기관 투자자들. 물론 그들의 역할도 크겠죠. 하지만 이번 시장 폭발의 이면에는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주역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에 주목해 주세요. 30만 2,669명.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를 통해 ETF에 투자하고 있는 20세 미만 투자자의 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10대 이하의 아주 어린 투자자들이 무려 30만 명을 훌쩍 넘겼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진짜 무서운데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세 미만 투자자 수가 작년 말 대비 무려 37%나 급증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 심지어 청소년층까지 이 ETF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으로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젊은 주린이들이 단일 주식이 아니라 ETF를 콕 집어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별 종목 고르는 게 솔직히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ETF는 여러 종목에 쫙 분산 투자가 되니까 리스크도 줄고 진입 장벽도 낮고 무엇보다 아주 적은 돈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 아프게 개별 기업 분석하는 대신 지수나 테마를 통해서 시장의 상승 흐름에 아주 영리하게 올라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앞으로 이 ETF 시장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12조 원을 뚫어버린 이 시장,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촉매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팽창입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좋은 연금 자금이 계속 ETF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핫한 소식인데 다가오는 5월 22일에 드디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이 이벤트가 시장에 던질 파급력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신한투자증권 박우열 연구원의 통찰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규제 비대칭이 야기하는 레버리지 투자 수요의 해외 유출 해소가 기대된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동안 국내는 레버리지 상품 규제가 빡빡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을 찾던 투자자들이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니까 밖으로 줄줄 새던 그 귀한 자금들이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머물게 된다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를 짚어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국내 ETF 시장이 어떻게 450조 원 규모의 거물로 성장했는지, 또 국내 주식형이 어떻게 200조 원을 뚫어냈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든든한 퇴직연금, 스마트하게 진입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갈 돈을 꽉 잡아줄 새로운 레버리지 옵션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아줄 아주 강력한 댐이 세워진 지금, 과연 우리 국내 ETF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한 바다로 팽창하게 될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파도가 다음엔 또 어디로 향할지 계속해서 이 흥미로운 흐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다음 보너스나 직장 내 인사고가가 당신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좀 긴장되기도 하고 진짜? 하는 호기심도 생기실 텐데요. 근데 놀랍게도 현재 금융권, 그중에서도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증권업계에서는 이게 이미 완벽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유행이니까 AI 툴 한번 써보자 이게 아니라 내 성과평가에 AI가 훅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이번 해설에서는 AI가 단순한 기술 유행어를 넘어서 증권업계의 실제 업무 흐름, 리서치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직원들의 성과평가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갈아엎고 있는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조직의 체질 자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지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성과평가의 놀라운 변화부터 리서치 업무 자동화, 주요 증권사별 전략, 피할 수 없는 보안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진정한 금융 경쟁력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실험에서 KPI로입니다. 성과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바로 보시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증권사들이 예전처럼 일부 IT 부서에서만 AI를 끄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AI를 필수적으로 쓰라고 강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활용 능력이 곧 내 평가 지표, 즉 KPI가 되었다? 이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겠다는 회사의 엄청난 의지인 거죠. 이 변화를 이끄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신한투자증권을 주목해 보시면요. 아예 전사적인 AI 활용 수준을 AI 전담 부서의 KPI에 직접 연동시켜 버렸어요. 대단하죠? 하나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도입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됐는데 이걸 깐깐하게 따져먹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데이터의 산정복하기. 바로 리서치와 보고서 업무의 자동화입니다. 예전에 수작업으로 리서치하던 때를 떠올려 보시죠. 해외 동향 파악하려면 시차 때문에 밤낮 꼬이고 번역 기다리다 보면 이미 정보의 신선도는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도입한 새로운 방식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사의 리서치 자료를 AI 번역 기술로 즉각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차로 인한 딜레이가 완전히 사라진 이른바 제로타임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 거죠. 나아가서 어떤 곳들은 아예 사내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딱 심어넣었어요. 직원이 방대한 데이터 파일을 그냥 띡 업로드하기만 하면 대화형 AI가 이걸 이리저리 분석하더니 최종적으로 핵심 요약본이랑 보고서 뼈대를 딱 뱉어내는 겁니다. 와, 며칠씩 엑셀이랑 씨름하던 그 무거운 짐을 이 시스템 하나가 순식간에 덜어준 거예요. 세 번째 파트, 최전선의 혁신. 주요 증권사들이 각자 어떤 현장 밀착형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KB증권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 AI 디지털 본부를 신설하면서 전사적인 추진 체계를 완전히 레벨업 시켰어요. 진짜 인상적인 건 적용 범위입니다. 단순한 문서 요약 정도가 아니에요. 투자 분석은 기본이고 엄청 까다로운 법무 검토, 복잡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고객 상담까지 그야말로 고도의 지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영역에 AI를 팍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KB증권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이전틱 AI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는 묻는 말에만 답하는 단순한 챗봇? 아니요.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자율적으로 돕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똑똑한 AI 파트너가 탄생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국내 주요 3사의 전략을 쫙 모아서 비교해보니까 각자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죠. 신한투자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PI 연동으로 전사적 채택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요. KB증권은 전담본부랑 에이전틱 AI라는 거대한 구조 혁신에 베팅했습니다.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은 전담 태스크포스 조직이 각 부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딱 맞는 솔루션을 쥐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죠.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은 이렇게 다채롭습니다. 네 번째 파트, 현실적인 과속 방지턱, 바로 보안 규제와 망 분리 이슈입니다.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내망이랑 외부 인터넷을 철저하게 끊어놓는 망 분리 원칙이 아주 엄격합니다. 근데 챗 GPT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는 외부 클라우드를 써야 똑똑해지거든요. 바로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망분리 때문에 사실상 내부 시스템 전면 도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타임라인을 보시는 최근에 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에 금융위원회가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증권사들은 여전히 신중한 편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건 반갑지만 혹시라도 모를 보안 사고 한 방이면 끝장이니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도입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재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AI 시대, 우리의 궁극적인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자동화라고 하면 백오피스에서 단순 정산하는 분들의 일이었잖아요. 아유, 천만의 말씀. 지금은 영업 최전선인 프라이빗 뱅커나 IB 부서의 에이스들 사이로 AI가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율적으로 AI를 무기로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증권사 관계자가 한 말이 이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줍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나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는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로 아낀 시간을 고객 상담이나 리스크 관리 같은 진짜 본질적인 업무에 투자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엑셀에 파묻혀 있던 시간을 AI가 확 줄여주니까 인간은 비로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부가 가치의 일에 100%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증권가의 이런 무서운 속도의 혁신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남의 동네 이야기 같으신가요? 글쎄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 업무 속에서 본인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을 얼마나 써먹고 계십니까? 증권업계의 이 AI 혁명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음 평가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나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최근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곳이죠. 바로 롯데웰푸드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싹 바꾸고 글로벌 확장까지 쭉쭉 이뤄낸 이 놀라운 성적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전략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18.4%.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올해 1분기 롯데웰푸드의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다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이 와중에 작년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는 건데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주가와 실적 분석, 두 번째는 방어의 정석을 보여준 국내 비용 효율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적인 핵심 성장 동력인 인도 시장 시너지입니다.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 파트, 목표 주가 및 실적 분석입니다. 부재가 외형보다는 효율이죠. 무조건 많이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매출하고 이익의 이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1분기 매출을 보면 1조 273억 원으로 작년보다 5.4% 늘었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118.4% 수직 상승하면서 358억 원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사업 체질 자체를 확 바꿔서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난 영업이익이 증권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즉 시장 컨센서스를 자그마치 47%나 훌쩍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숫자만 들여다보는 애널리스트들조차 와, 이건 몰랐네 할 정도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겁니다. 당연히 금융시장 전체의 이목이 롯데웰푸드로 확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딱 확인하자마자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4%나 과감하게 올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도 흔들림 없이 매수를 유지했고요. 실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로 기업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국내 구조조정 및 비용 통제입니다. 외부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완벽한 방어전을 펼쳤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롯데웰푸드가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진행한 내부 구조조정의 핵심 4가지로 요약됩니다. 일단 돈 안 되는 품목들, 그러니까 저수익 SKU를 과감하게 쳐냈고요. 이익이 안 남는 유통채널 비중도 확 줄였습니다. 거기에 원재료 구매 효율을 높이고 물류 운영 시스템까지 싹 다 뜯어고쳤죠. 무리해서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수익성 방어에 모든 걸 걸었던 이 철저한 전력이 앞서 보신 118.4%라는 기적적인 수익률의 단단한 뼈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운도 좀 따라줬습니다. 외부 환경이 엄청난 순풍으로 작용했거든요. 핵심 원재료인 카카오 가격 변동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톤당 1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정말 목을 옥지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톤당 3,200달러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꽉 돌라맨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까지 팍팍 내려가 주니까 이건 뭐 타이밍이 그야말로 예술이었던 거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원가 하락의 달콤한 열매가 아직 1분기 실적에 다 반영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도 딱 짚어서 얘기했죠? 2분기 말부터는 마진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어전을 그야말로 대성공으로 끝낸 롯데웰푸드의 진짜 찐 실적 파티는 사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넘어갑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굵직한 해외 시장에서의 볼륨 확대는 물론이고 특히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해외 실적을 이렇게 하드캐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인도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롯데웰푸드가 작년에 인도 현지에서 마른 과자를 파는 건과 사업부랑 아이스크림을 파는 빙가 사업부를 전격적으로 딱 합병을 시켰거든요. 와,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둘이 합쳐지니까 유통망이 통합되면서 물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요. 마케팅 화력도 한 곳으로 집중되니까 이 거대한 인도 대륙에 롯데라는 브랜드를 아주 뇌리에 깊숙하게 꽂아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너지가 만들어낸 정말 눈부신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 5년 동안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3%에 달합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올해 인도 법인 전체가 13.1%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이스크림 쪽이 13.2%, 과자 쪽이 12.9%. 보시다시피 어느 한쪽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아주 사이좋게 두 자릿수 고성장을 달리고 있어요. 합병 시너지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찐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앞으로의 로드맵도 아주 명확합니다. 통합된 유통망을 10분 활용해서 지역 커버리지를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도 계속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단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판매량도 쑥쑥 늘리고 전략적으로 가격 인상까지 단행할 계획이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롯데웰푸드의 미래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유, 바로 이 멈추지 않는 글로벌 성장 엔진 덕분입니다. 자, 이제 싹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국내에서는 진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의 원재료비 하락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주 방어급 실적을 보여줬고요. 인도나 카자흐스탄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성공적인 조직 합병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화끈한 공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철저한 비용 통제와 글로벌 시너지, 이 두 날개를 단 롯데웰푸드의 진짜 폭발적인 수익 창출은 어쩌면 이제 막 엔진에 시동을 건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위기를 완벽한 효율로 돌파해낸 이 기업의 다음 스텝, 우리 다 같이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분석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 중 보신다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아주 파격적인 리포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겁게만 느껴지던 대형 지주사 SK의 목표 주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상향한 보고서입니다. 대체 이 거대한 기업의 장부 속에 어떤 숨겨진 가치들이 폭발하고 있길래 이런 전망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숫자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들을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이 엄청난 헤드라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존 목표 주가 55만 원에서 새로운 목표 주가가 무려 83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시장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덩치 큰 전통 지주사에서 이 정도 스케일의 상향 조정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인지 단번에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무려 51%라는 놀라운 급등이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지? 그 해답은 바로 지금 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강 변동에 숨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라는 건 사실 여러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거대한 포트폴리오잖아요. 이 51%라는 파격적인 숫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회사들의 폭발적인 가치 상승. 둘째, 주주들의 지갑을 채워줄 빵빵한 환원 정책. 그리고 셋째, 아주 영리하고 스마트한 재무구조 혁신.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도죠. 자, 첫 번째 기둥. 지주사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 바로 자회사 가치 상승입니다. 지금 SK의 심장부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 메가 트렌드 덕분에 그야말로 터질 듯이 뛰고 있습니다. 실제 성적표를 보면 입이 똑 벌어지실 거예요. 연초 대비 SK스퀘어의 주가가 무려 228% 뛰어 올랐고요. 무거운 주식의 대명사였던 SK텔레콤마저 76%나 급등했습니다. 이 상장 자회사들이 이렇게 눈부시게 날아오르니까 SK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무려 72조 1천억 원으로 팽창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한 하이닉스의 2026년 매출 컨센서스는 14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예상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328조 원입니다. 2배를 훌쩍 넘겼어요. 글로벌 AI 붐이 이 기업의 재무적 궤도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른 차원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회사가 돈을 쓸어 담으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본사의 금고로 흘러 들어오죠. 자회사 매출이 빵빵 터지니까 SK가 가만히 앉아서 걷어들이는 상표권 수익, 즉 브랜드 로열티가 전년 대비 158.5%나 폭증해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완전한 현금 창출의 선순환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안타증권 이승옥 연구원이 리포트에서 떴 이렇게 짚었습니다. AI 및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 깔끔한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막연하게 AI가 뜬다더라 하는 테마성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지주회사의 장부에 엄청난 현금이 꽂히며 체력을 무섭게 키워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회사가 돈 긁어모으는 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주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오나?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기동, 바로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입니다. 네, 혜택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넘치는 잉여 현금을 주주들과 제대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SK텔레콤은 1분기에만 총 1,768억 원 규모의 쏠쏠한 배당을 썼고요. 진짜 대박인 건 SK스퀘어입니다. 무려 사상 처음으로 2천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어요. 우리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주주 여러분이랑 확실하게 나누겠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전략적 기업 다이어트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스마트한 재무구조 혁신입니다. 기업 다이어트의 첫걸음, 바로 코어 근육 강화죠. 그룹 전체의 뼈대를 다시 맞추면서 핵심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에코플랜트 지분을 67.6%에서 72.2%까지 추가 매입한 게 아주 좋은 예시죠. 군살은 빼고 핵심에 집중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입니다. 돈을 굴리는 전략을 보면 진짜 영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1단계로 지난 3월에 SK바이오팜 지분을 살짝 덜어내서 1조 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 실단을 장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 이 묵직한 자금을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인 SKC 유상증자에 그대로 수혈해버려요. 이미 잘 자란 나무에서 수확을 해서 한창 크고 있는 새로운 유망주에게 거침없이 양분을 쏟아붓는 완벽한 자본 재활용 전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인데요. 회사 금고에 쌓여뒀던 자사주 중에 무려 20.1%를 그냥 불태워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8천억 원이에요. 천문학적인 규모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팍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일주의 가치는 콩충 뛰겠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영구적으로 날려버리는 주주 입장에선 정말 최고의 주가 부양책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저 멀리 장기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결국 SK가 그리는 미래 전략, 바로 AI와 바이오 중심의 포트폴리오 압축입니다. SK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이것저것 다 하는 문어발이 아니라 고도로 압축된 최첨단 파워하우스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전 세계를 꽉 잡은 SK하이닉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누리는 SK텔레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글라스 기판을 밀어붙이는 SKC까지 각기 다른 자회사들이 AI라는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 아래서 기가 막힌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안타증권이 51% 상향을 부른 이유, 바로 이 압도적인 미래 생태계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AI 메가 트렌드는 답답하고 무겁게만 보였던 전통 지주회사의 룰과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영구적으로 바꿔놓을까요? 이번 SK의 사례는 기술 혁명이 기업의 장부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갈아엎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의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데 강력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된 한국콜마 분석 리포트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목표 주가를 전격 상향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었는데요. 도대체 이 복잡한 실적 지표를 이면에 어떤 강력한 상승 동력이 숨어 있는 건지 오늘 그 핵심 구조를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 12만 3천 원입니다. 기존 9만 5천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새로운 목표 주가인데요. 투자 의견 역시 당당하게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걸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두 번째, 성장의 듀얼 엔진. 이어서 재무적 근거.
마지막 글로벌 지역별 전망 순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장을 놀라게 한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이 기록적인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한국콜마 올해 1분기에만 연결 기준으로 789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무려 32%나 껑충 뛰어오른 진짜 엄청난 수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익이 늘었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무려 14% 이상 훌쩍 뛰어넘어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이런 거대한 실적을 맨 앞에서 이끈 주역이 누굴까요? 바로 512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단독으로 만들어낸 한국법인입니다. 작년 대비 51%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실상 전체 성장을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확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한국법인의 이런 폭발적 성장을 이끈 엔진이 뭔지 그 듀얼 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장을 이끈 건 아주 기가 막힌 투트랙 전략 덕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스킨케어 ODM 매출이 실적에 쫙 반영되고 있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인디 브랜드들을 향한 엄청난 수출 수요가 빵 터져 나오면서 이 두 엔진이 완벽하게 매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신한투자증권이 매수 의견을 유지한 결정적인 재무적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진 연구원의 코멘트를 핵심만 짚어보죠. 한국법인의 스킨케어 수출 수요 강세가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재무 동력은 바로 이 이익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 수요가 늘어날수록 고정비 부담은 쑥 내려가고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극대화되는 마법 같은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국내 재무지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볼까요? 국내 매출 안에서 스킨케어 비중이 구조적으로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인디 브랜드 수출 수요까지 강세를 딱 유지해주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그야말로 크게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진율을 높이고 재무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역별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고공행진 중인 한국 법인 얘기는 이쯤 하고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그럼 해외 법인들의 현재 상황은 대체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게 한국콜마의 향후 성장 퍼즐을 완성하는 데 진짜 핵심이거든요. 먼저 중국 법인부터 볼게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쏙쏙 눈에 띕니다. 신규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매출 기여도가 쭉쭉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마진이 훌륭한 선케어 제품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미국 법인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주요 고객사 주문이 줄어서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인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요, 그 적자의 폭이 눈에 띄게 쑥쑥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적자는 미래 반등을 준비하는 아주 긍정적인 체질 개선 과정의 셈이죠.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다본 미국 시장의 턴어라운드 로드맵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1단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적자 폭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어서 2단계, 미국 이 공장의 새로운 고객사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하반기에는 이런 기저효과들이 실현되면서 탄탄한 실적 개선, 즉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아주 강력하게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자, 오늘 다른 이 글로벌 투자 논리들을 싹 한번 요약해보죠.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를 양손에 쥐고 고성장하는 한국, 신규 고객과 선케어라는 무기를 장착한 중국, 그리고 하반기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까지 이 모든 글로벌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매수 추천을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보고 싶네요. 이 막강한 글로벌 K-뷰티 모멘텀, 그리고 미국 시장의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는 다가올 한국콜마의 연말 성적표에 과연 어떤 놀라운 숫자로 증명될까요? 오늘 해설이 복잡한 실적 지표와 투자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연일 터지는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에 유가 상승 뉴스까지 시장 참 어지럽고 요동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장일수록 중심을 딱 잡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분석, 바로 5월 11일에 나온 하나증권의 한국타이어 최신 리포트입니다. 수많은 노이즈 속에 가려진 진짜 숫자가 과연 뭘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딱 8만 원. 네, 하나증권이 이번 리포트에서 제시한 한국타이어의 아주 굳건한 목표 주가입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 분위기만 보면 다들 원자재 오르고 해상운임 폭등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찰랑거리는 파도 말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기업의 구조적 가치를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1번,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원가 상승 방어 전략, 한온 시스템 이슈, 가장 기대되는 테네시 공장의 마진 기여도, 그리고 최종 요약까지 논리적으로 쭉쭉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도대체 왜 8만 원을 고집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압도적인 기초 체력에 있습니다. 5,069억 원. 와, 숫자 정말 엄청나죠? 이게 한국타이어가 올 1분기에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같은 기관이랑 비교하면 무려 42.9%나 급증한 거예요. 이게 전기차 타이어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엄청나게 잘 팔아서 낸 성과거든요. 밖에서 무슨 악재가 있네만에 떠들기 전에 우리는 이 팩트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자기 본업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탄탄한 실적 자체가 웬만한 외부 충격은 다 튕겨내는 엄청난 방어막인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도 다들 걱정하시는 방안의 코끼리, 바로 일시적인 원가 상승과 회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만 보면 당장 내일 회사 기둥이 뽑힐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차인데요. 2분기, 지금 당장 비싸게 원재료 계약을 맺더라도 이게 실제 공장 라인에 투입되는 건 3개월 후의 일입니다. 게다가 이게 회사의 손익장부에 타격을 주는 건 무려 4에서 6개월 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 재무적인 데미지가 꽂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충분히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타이어 산업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전형적인 과거부터 숱하게 반복된 산업 사이클이거든요. 원가가 오르면 일시적으로 수익이 빠지겠죠? 하지만 곧바로 타이어 판매 가격을 싹 올려버리면서 결국 예전 수익성을 그대로 회복해냅니다. 하나증권은 한국타이어가 워낙 원가 제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4단계 사이클을 아주 스무스하게 넘길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손 놓고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원재료 때우는 곳을 재빠르게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쪼개고요. 각 지역 상황에 맞춰서 치밀하게 타이어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남는 전기차나 고성능 타이어 위주로 파는 믹스 개선을 통해서 아예 원가 인상분 자체를 꿀꺽 흡수해버리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펴고 있죠. 또 해상 운임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것도 버시적으로 보면 좀 과장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전체의 해상 물동량 수요 자체는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배 빌리려는 수요가 줄고 있는데 운임비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반기 운임 계약은 상반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찌라시가 기업의 구조적 흐름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 파트, 이번엔 방어를 넘어 공격입니다. 한온 시스템 반등과 주주 환원으로 넘어가 보죠. 그동안 한국타이어 재무에 살짝 부담을 주면서 이른바 아픈 손가락 같았던 자회사 한온 시스템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강력한 부스터가 된 거죠. 여기다 더해서 투자자들 한박 웃음 짓게 할 주주 환원 확대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회사가 돈 잘 벌어서 주주들한테 팍팍 풀겠다는데 이거야말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짜릿한 연료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파트, 테네시 공장의 마진 기업. 어쩌면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 진정한 구조적 성장 엔진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장 생산량이랑 다가오는 하반기 풀 캐파를 찍었을 때에 저 훌쩍 뛰어오르는 생산량 차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미국 현지 증설 프로젝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산량 증대는 하반기에 곧바로 그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회사의 강력한 실적으로 꽂히게 될 겁니다. 리포트의 이 문장이 아주 핵심입니다. 하반기 중 풀캐파 생산이 가능해지면 타이어 평균 마진까지 수익성이 올라올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규모의 경제가 터진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팽팽 돌아가니까 타이어 하나 만들 때 드는 고정비가 뚝 떨어지겠죠? 미국이라는 가장 크고 주요한 핵심 시장에서 판매량은 폭발하는데 마진율 자체도 구조적으로 껑충 뛴다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따로 없죠.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요약입니다. 단기 노이즈를 압도하는 견고한 장기 수익성. 정리해볼까요? 오늘 짚어본 모든 걸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체급 차이입니다. 시장에서 떠드는 원가 상승, 운임 불안, 유가 변동성. 네, 신경 쓰이죠. 하지만 4에서 6개월의 넉넉한 시간차를 두고 전략적인 판가 인상과 믹스 개선으로 다 상쇄될 일시적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한온 시스템의 화려한 부활과 하반기 테네시 공장의 풀캐파 가동은 이건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 자체를 영구적으로 레벨업시키는 거대한 모멘텀입니다. 잠깐 바닥에 깔린 스피드 방지턱 때문에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의 엑셀에서 발을 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딥다이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 공포 뉴스에 흔들려서 올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시작될 이 회사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마진 도약의 기회를 그저 스크린 너머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투자 판단에 오늘 저희의 해설이 작게나마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촘촘한 설계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휘발되는 뉴스가 아닌 수익으로 증명될 시그널을 남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아주경제의 AI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 더 선명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